저는 조선시대 대체 역사 소설을 가져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니스 개성상인 듣고 예전에 봤던 소설 다시 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제 역사에 만약이란 없다지만 너무 유명한 경구죠. 그래도 다들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지 않나요? 그때 그 땡땡만 없었더라도 뭐 이런 뭐 그 사건만 잘 해결됐었더라도 뭐 이런 상상들을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그래서 대체 역사는 이렇게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나 수요층은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럼 최초의 대체 역사는 뭔가 해서 이제 대체 역사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위키 문서가 있더라고요. 네. 무려 기원전 1세기 네.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체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설은 아니고 이제 상상을 한 거죠, 작가가. 그러면서 이제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동방이 아닌 서방을 정복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의 나를 이렇게 막 펼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작가는 결론은 로마인들이 물리쳤을 것이다. 로마 사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었다고 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진짜 뻔뻔하다. 네. 그 밖에 이제 대중을 위해서 대규모로 이제 출판된 최초의 대체 역사 소설 중에 하나는 19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루이 조프루아라는 사람이 쓴 세계 제국의 역사 나폴레옹과 세계 정복이란 책이고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도 이기고 영국 정벌에도 승리하고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나폴레옹 지배하에 둔다라는 그런 소설이래요. 그래서 약간 대체 역사문에서는 국뽕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수 없나 보구나. 네. 우리나라도 역사가 좀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특정 시대들이 대체 역사문에서 인기가 많은데 임진왜란하고 이제 조선 말기 이제 망국을 막을 수 있는 그쪽 시대가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말기를 다룬 소설도 좀 있는데 세종 시기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세종에서 이제 세조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좀 사람들이 많이 바꾸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세조가 조선시대 싫어하는 왕 탑3에 자주 들어가잖아요. 3조 있지 않습니까? 선조, 인조, 세조. 쓰리조라니까 너무 웃기네요. 조하고 종이 보통 종은 그대로 선대의 업적을 물려받아 태평성대를 이룬 왕을 종이라고 하고 조는 뭔가 건국을 했다던가 태조처럼 아니면은 국난을 극복했던 이런 왕들을 이제 조라고 붙이는데 이게 묘호라고 해서 죽은 후에 붙이는 거잖아요. 선조가 나를 선조로와 부르거라 이렇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조가 붙으니까 더 얄미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국난을 극복했어 이런 네가 이런 네. 그래서 사실 대놓고 폭정인 연산군도 있고 이제 정말 무능했던 뭐 철종이나 고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뭔가 세조랑 선조랑 인조는 되게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 잘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꼬라박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저희랑 지금 텐션이 다릅니다. 양씨 역사에 100% 몰입하셨어요. 네. 특히 이제 세조는 뭔가 세종에 대한 빠심 때문에 더 싫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태종과 세종으로 이어지는 그 조선 초기의 시스템과 뭐 이런 기틀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정말 잘 나가는 네, 정말 더 발전해서 꽃 피울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약간 저물게 한 그런 주범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안 좋아하는 왕이고요. 또 개유정난이 명분도 없었고 그 와중에 좀 억울한 희생자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정승들이나 사육신이나 그리고 뭐 인척들도 많이 살해했고 그래서 그렇게 왕위에 올랐지만 명분이 없으니까 정통성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제 숙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도와준 애들은 또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막 이렇게 튼튼히 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이제 날뛰는 거를 못 본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외척도 날렸고 그 권신들의 만행을 그대로 방치해서 권문세족이 득세하고 훈구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왕이어서 물론 공도 있다고는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뭐 태어나 보니 문종이었더라 내가 눈 떠보니 수양대군이더라 뭐 이런 세종에서 세조로 내려오는 시기에 대체 역사물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들고 온 소설도 이 시기의 대체 역사 소설입니다. 제목이 뭔가요? 네, 테르시테스 작가의 수양대군 코끼리를 만나다 라는 작품이고요.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후가 세상을 바꾼다. 네, 여기서 어느 계열 덕후인가요? 동물 계열 덕후입니다. 동물 계열? 네, 덕후는 수양대군이고요. 네. 덕질의 그 대상은 코끼리예요. 네, 코끼리를 만났지 않습니까? 네. 네, 요새 유행하는 그런 회빙환 없이 회기, 빙의, 환생 없이 오직 그냥 수양대군이 어린 시절에 코끼리를 만났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작품이고요. 눈 떠보니 수양대군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양은 수양입니다. 네, 소설은 16의 수양대군이 명나라의 수도 북경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면서 국경의 호화스러움에 이제 약간 동경을 가지게 된 수양대군이 아빠를 졸라요. 그래서 또 자식에게 너그러운 세종대왕은 허락을 하고 이제 사신단에 합류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코끼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조선 사신이 갔듯이 이제 베트남에서도 사신을 보냈는데 8마리 코끼리를 같이 보낸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우연히 보게 된 수양대군은 홀딱 빠지게 되고요. 코끼리를 보려고 매일 이제 황궁 동물원을 드나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코끼리 사육사들한테 인도에는 이런 코끼리 부대 같은 것도 있어서 전쟁에도 이렇게 출동하고 막 이런다더라 하니까 이제 어린 왕자는 와, 우리도 하자. 나도 코끼리 부대 갖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덕후가 세상을 구하니까 이루어지겠군요. 네, 과연. 그리고 마침 황제가 원하는 해동청 보라매를 조선이 같이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원하던 해동청을 얻었으니 보답으로 마치 왕자가 코끼리를 좋아한다니 코끼리 한 마리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잠깐만, 저 매 코끼리 1:1 교환? 네, 1:1 교환. 그러면서 네, 수양 뭐 거절할 생각도 없이 냉큼 새끼 수컷 코끼리를 받아오면서 사육사가 될 사람을 한 사람 더 받아오는데요. 동물원을 계속 드나들다 보니까 수양대군이 이제 궁인들이나 황관들 얼굴에 익숙하게 되는데 궁녀로 보이는 한 소녀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아니 코끼리를 대접하고 싶으면 잡초나 먹일 것이지 무슨 콩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사랑하는 수양대군이 지나치기엔 너무 무험한 말이어서 너 어디 소속이야? 왜 너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꾸짖으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궁인이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서 노예로 오게 된 사람이고 코끼리는 콩을 안 좋아한다. 네, 코끼리는 뭐 콩도 먹기는 하지만 코끼리에게는 콩이나 그냥 길의 잡초나 별 다를 게 없고 차라리 얘를 귀하게 대접하고 싶으면 너른 들판에 그냥 풀어놓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코끼리가 자라지 않는 북경이 아니라 본토 출신의 사육사인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은 옳았구나. 황제가 이렇게 내려줄 때 그러면 코끼리를 돌보는 계집종이 있으니 같이 데려가게 해달라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소녀의 이름은 응오민화라고 하고 한자로는 오명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명화는 수양을 따라서 코끼리를 돌보면서 조선에 오게 돼요. 네. 근데 오명화가 보기에 코끼리가 늘 보던 코끼리가 아닌 거예요. 베트남에서 봤던 코끼리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그 지방의 작은 코끼리, 피그미 코끼리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큰 코끼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네, 아프리카 큰 코끼리도 그 정화의 함대라고 이제 희망보까지 갔던 중국 함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린이니 뭐 코끼리니 이렇게 데려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원이 있었던 건데요, 황실에. 어쨌든 걔네들하고 다 달라요. 그럼 뭡니까? 그러게요. 털이 일단 좀 많고요. 귀가 좀 작습니다. 코끼리가 아닌가 본데. 맘모스? 그렇습니다. 나이에 비해 덩치가 크고요. 그래서 작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황궁의 코끼리 사육사들이 이렇게 코끼리들을 교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북경은 남쪽보단 추우니까 추위에 강한 애들을 이제 교배를 계속 시키고 그리고 이왕이면
황제의 위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커야 된다 말이죠. 큰 애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사람을 해치면 안 되니까 좀 순한 애들, 약간 둔한 애들 이런 애들을 이렇게 교배를 시켰는데 중국에서 나는 코끼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신단이 코끼리를 보내도 그 유전자 풀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근친교배를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돌연변이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옛 조상님의 생김새를 그대로 이제 담게 되고, 네, 바로 울리메머드와 같은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게 됩니다. 북쪽 추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털이 길고요. 배출할 열이 없기 때문에 귀가 작은 거죠. 네. 그래서 덩치가 크고 약간 둔하기도 해서 그 인간의 사냥에 멸종됐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염병 때문에 멸종됐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알 리가 없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수양대군은 뭐 조선 땅에 살 거면 털이 긴 게 좋지라고 그냥 좋을 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반려 코끼리를 맞이하였으니 뭐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수양대군이 굉장히 불심이 깊거든요. 또 코끼리는 불법에 등장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막 이러면서 도설천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명환은 조선 땅에 가야 되니까 이제 조선말을 역관에게 이렇게 배우면서 조선말로는 털이 복실복실한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역관이 복실이 이러라고 알려주고 네, 우리 코끼리의 이름은 복실이가 되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복실이로. 네, 나중에 수양이 뭔가 다른 이름으로 막 불러보려고 해도 이미 복실이가 자기 이름으로 받아들여진 코끼리가 다른 말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역사에도 남을 코끼리 이름은 이제 복실이가 됐고요. 이제 조선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아바마마가 또 놀라시겠지 하고 짠 하고 코끼리예요 하고 짠 하고 보여줬는데 뭐 세종도 대신들도 그냥 놀라지 않고 코끼리 하면서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인 거죠. 사실 태종 시절에 이미 일본에서 같이 코끼리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이제 도성 쪽에서 키우다가 애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삼남지방으로 내려보냈고 거기서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섬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사실 기후가 안 맞잖아요. 먹던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코끼리가 흉폭해지면서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인명피해도 실제로 났고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죽었던 그런 유래가 있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거죠. 이 소설 전반 내내 세종이 굉장히 자식 바보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약간 자식에게 널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을 정사에 많이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태조가 이제 마음을 먹고 개유정난을 일으킨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 소설에서도 계속 이제 세조한테 좀 오냐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문종이 이렇게 차갑게 아빠가 못하는 그 굳은 말을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풍토와 토지가 안 맞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냐 춥고 척박한데 원래 코끼리 성품이 온화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막 꾸짖는데 그래본들 황제가 내렸잖아요. 얘를 뭐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이제 수양은 코끼리의 장점을 찾겠다.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겠다. 그래서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직 코끼리 군대를 만들기에는 한 마리밖에 없고 뭘 하지 했는데 이제 코끼리가 많이 먹고 많이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거름으로 만들자라고 뭐 이렇게 일단은 보이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침 절에서 일하면서 종이를 만들던 노비가 똥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섬유질 덩어리를 이렇게 발견을 하는데 그게 마침 저희가 한지 쓰는데 쓰는 당나무의 그런 섬유질하고 너무 유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걸로 종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누군가 의견을 만듭니다. 실제로 맞아요. 네, 동남아 지역에서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가 관광 상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잠깐 설명해서
원래 상당수 식물은 이제 포식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 전체를 이렇게 단단한 섬유질로 이렇게 감싸고 소화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인간은 식물을 먹어도 대부분은 이제 소화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물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초식 동물들은 이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되새김질을 하죠. 이게 4개 위에다가 이렇게 옮겨 넣으면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다시 씹고 이러면서 정말 식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영양소를 다 뽑아내고 말은 위장이 되게 길대요. 그래서 그 위에 보관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면서 거기서 영양소를 뽑고 코끼리는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많이 먹고 많이 보내고 영양소를 조금밖에 얻을 수 없으면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 코끼리 똥에는 소화되지 못한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그럼에도 약간 장에서 분해가 됐으니까 발효가 된 상태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종이를 만들 수 있어서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의 첫 번째 업적 퀘스트 코끼리 똥으로 종이 만들기를 무사히 완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수양대군과 코끼리가 차례차례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조선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소설이에요. 네, 제가 설명해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초반부고요. 네. 보다 보면 아니 코끼리 한 마리 데려왔는데 역사가 이렇게 바뀐다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양대군이 코끼리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6세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체 역사물, 특히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소설이 좀 회빙환을 많이 쓰고 그래서 뭐 현대인이 그 시대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현대의 지식으로 그 시기를 개화시키는, 계몽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긴 하는데 가끔 빈정상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찝찝하죠. 그렇죠. 과거에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철학과 과학기술은 그때 관찰할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쌓아가는 지성이 모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 시대에 특히나 세종조 때 명신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취성이 뛰어난 학자들이 이제 세종이 벌인 엉뚱한 일에 어떻게든 이제 머리를 쥐어짜서 그거를 뭔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쟁을 통해 싸워가면서 머리를 굴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재밌고요. 수양대군이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수양대군인데 거기에 이제 코끼리 덕후 유전자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이렇게 사건들이 파생되어서 이런 방향 흐름이 될 수 있나 싶은 작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뒷부분을 가면 어떤 일도 생기냐면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북방을 방문을 하는데 매머드기 때문에 여름이 너무 더운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서늘한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에 갔더니 이제 여진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사실 여진족은 그 태조 이성계의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름 조선을 건국하게 된 세력인데 태조 이후로는 그게 이제 중앙 세력에서 밀려나서 이제 오랑캐 취급당하고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진족은 자기들의 그 유목민 생활을 전혀 포기를 하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농경의 유교 생활을 하는 조선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세조가 커다란 코끼리를 타고 나오면서 사냥도 잘하고 또 이렇게 여진족과 불교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고 조선도 또 불교를 배척했었잖아요. 근데 불교로 또 통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왕자님 글 좀 써주세요. 그러면 불경 같은 거 그냥 잘잘 외는 불경 같은 거 이렇게 일필휘지로 써주고 세조가 또 글을 그렇게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이성계의 후회 같은 후회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마음을 열고 그때 이제 김종서 장군은 정말 그 북쪽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진족은 말 들어 처먹지도 않고 눈은 엄청 내리고 엄청 춥고 병사들 자칫 잘못하면 동사하고 벼도 나지 않는 지방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이 굶어 죽을 거야. 막 전전긍긍하고 정말 과로에 과로를 하는 와중에 쇠양이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썩였었는데 그렇게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던 여진족이 왕자님 하나 왔다니까 와 갑자기. 하면서 모든 말을 잘 따라주는 거야. 현타가 오죠. 깊은 현타. 난 지금까지 뭘 한 건가? 그쵸.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북방을 좀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군 육진이 세종 시절의 업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이렇게 사냥을 다니다가 이제 수양대군이 옛 성터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발해의 옛 성터를 발견하게 된 건데 그런 걸 알리 없는 수양대군은 아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있던 그 성이구나. 왜냐면 그 여진족 쪽에 오대종가가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내려왔던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게 그 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기도 우리가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땅이다. 사군 칠진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양대군은 코끼리 부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코끼리들을 좀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이 늘어났는데 도성에 키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쪽에 보냈는데 우연찮게 원래 역사에서는 경덕궁지기를 하고 있어야 될 환명이가 이제 수양을 만나고 그 코끼리를 관리하는 그 청으로 들어가게 돼요. 세상에. 환명이가 봤을 때 아 뭔가 권력을 가지지는 못해도 내가 저 코끼리들을 이용하면 부귀는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머리를 굴려서 뭔가 코끼리를 이용한 간척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 간척 사업을 하면서 뭔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개를 꾸려서 세족들이나 뭐 종친들에게 돈을 받은 개를 꾸려서 뭔가 상단이 꾸려진다던가 아니면 약간 굉장히 초창기에 주식회사 개념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여전히 코끼리가 부족한 수양대군이 안 되겠다. 중국에서 받는 거로는 택도 없으니 베트남 가서 사오자 생각을 해서 네, 남방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베트남에서도 가져왔는데 베트남에 가보고 나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인도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인도는 천축 이러면서 서방 정토 막 이렇게 먼 약간 천국 같은 개념으로 먼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육로로 가려면 그 삼장법사처럼 요괴를 만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겪는데 해로는 그냥 해류랑 이렇게 바람만 잘 받으면 쉽게 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심이 깊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인도까지 가까우면 오케이 다음은 인도. 그래서 인도 코끼리. 네, 2차 남방항에는 이제 인도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코끼리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로 온갖 일이 벌어지면서 아니 우리 역사에는 왜 코끼리 없었지? 코끼리 한 마리만 있었으면 저게 다 되는데 라는 억울함까지 생길 정도로 네,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이 글의 가장 큰 장점은 자료조사가 너무 잘 돼 있고요. 역사 장르가 매니아들이 원체 깊게 파는 장르여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 전공자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초기 조선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반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굵직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생활사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당시 배들이라던가 뭐 상거래라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들이 자세하고 덕후시구나. 그러니까 저쪽 장르 자체가 역사 덕후의 그 독자들도 덕후지만 그거보다 작가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좀 무시무시한 곳인 것 같아요. 고문에도 해박해서 그냥
그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도 그때 유학자들이 했을 법한 그런 고전들을 인용하면서 이런 대화들이 있어서 굉장한 지적 허세를 만족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단행본이 없고 연재물인데 연재 끝에 자주 그 편에 나온 인물이나 사건이 실제 역사에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싫다 하면 그냥 주석을 스킵해도 내용 전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작가가 왜 코끼리에 이제 집착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인가 보다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코끼리 상자의 원형은 코끼리를 흉내낸 상형 문자거든요. 근데 갑골문에서도 발견이 된대요. 수천 년 전에. 그러면 이게 중국이 세를 확장해서 인도에서 이제 코끼리를 보고 그걸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수천 년 전에는 중국 땅에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황하유역 이런 데도 밀림에 덮여 있어가지고 코끼리 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문명이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밀림을 베고 논밭으로 만들면서 또 기후도 거기에 맞게 변화하고 코끼리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남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고, 그 상상의 어원이 코끼리 상자를 쓰면서 코끼리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나올 때쯤이면 이제 중국에서도 코끼리를 볼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글자로만 코끼리를 그리게 되는 뭐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코끼리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코끼리 상자는 중국에서 건너올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코끼리는 순 우리말인데 그러니까 사자처럼 상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코끼리라고 대체 누가 처음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글로 혼민정어로 코끼리라고 쓰여진 게 수양대군이 쓴 석보상절에서 발견이 되는데, 세종의 명으로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일대기를 기록한 조선에서 만들어진 책자고요. 원본인 석가보, 석가시보 뭐 이런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럼 코끼리상은 뭐라고 번역을 하지? 그러면 코가 긴 놈이니까 코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자라고 그 당시 수양대군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작가가 상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양대군하고 코끼리를 그러면 이 둘을 한번 만나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상상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저의 추측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글 자체가 재밌어요. 막 웃긴 건 아닌데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개그 시점들이 있고,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캐릭터들의 행동이나 생각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현대 시점으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다, 뭐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다 이런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인물의 뭐 성품이나 이런 것도 작가가 나서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이제 수양대군을 옆에서 엄청 까대거든요. 까대요. 네. 그 재단꾼이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의 이렇게 평가를 같이 이렇게 넣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고요. 캐릭터들은 당연히 하나같이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 수양대군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고, 수양대군은 수양대군이에요. 근데 여전히 권력욕이 있고 허세도 있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떠받들리기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캐릭터인데, 작가가 그걸 계속 한심하게 생각하고 옆에서 이렇게 계속 놀리거든요. 네. 1화 때 수양대군이 이제 코끼리를 처음 만났을 때 묘사를 보면은 이제 코끼리를 만난 어린 수양대군이 놀라 몸을 떨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선다라는 묘사가 있어요. 이거는 작가가 수양대군의 말을 이렇게 뒤집은 건데, 우리 역사에서도 실제로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코끼리 8마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소설에서처럼 어린 시절은 아니고 36살쯤 뭐 이때 만나요. 근데 작가가 말하기를 이미 조카의 왕위를 찬탈할 야망에 가득 찬 음험한 어른이 된 그때의 수양대군이
8마리 코끼리가 수양대군을 보고 일시 놀래어 머뭇거리며 두어 걸음이나 뒤로 물러났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대요. 네. 자기의 위험을 보고 코끼리가 알아서 이렇게 물러섰다라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왕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끼리 정도는 네. 내가 기로 제압한다. 네, 엄프를 한 거죠. 이 정도야. 코끼리를 본 적 있을 리 없는 조선 백성들에게 굳이 코끼리로 구라를 친 걸 보면 실제로 본인이 코끼리의 인상을 받긴 한 것 같은데 점점점 하면서 진짜 까는구나. 어쨌든 정말 추한 어른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요. 가차 없군요. 네. 그리고 그 편의 이제 주석은 수양대군이 했던 그 말의 출처를 밝히는데 단종실록 5권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써놨을까 믿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으로 본문으로 작가가 계속 이렇게 깐족대면서 놀려요. 근데 이게 막 경멸 수준까지는 아니고 아이고 이 인간이 또 이런다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어조에 저도 조금 동화가 돼서 나중에는 수양대군이 또 수양대군 했구나 싶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정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수양대군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뇌속 98%가 코끼리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대체 제가 왜 저러는 걸까? 무슨 겉멋을 쓸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실제는 코끼리 더 얻으려고 코끼리가 편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그런 약간 그 착각물 같은 그런 재미가 또 있었고요. 정말 약간 한 명이가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미 지금 아까 사육 쪽으로 간다는 거에서 슬프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연인 수양대군뿐만이 아니라 조연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주연을 돋보이게 하려고 조연들을 좀 후려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고 네. 당연히 우리의 세종대왕님은 네. 여전히 성분이시고 천재시고 그러시고요. 이제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세종대왕이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근데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한지에 비해서는 너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째서 아바마마는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이는 싸고 하찮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그 종이는 글을 담을 도구고 글은 정신을 담을 도구다. 이게 싸고 하찮을수록 정신을 더 퍼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세종다운 말을 네, 세종대왕님 같은 말을 하시면서 그런 걸 받아들이는 수양대군도 아버지는 오늘도 위대하시고 내일도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독자도 우리 세종대왕님은 여전히 멋지시고 저쪽에서도 멋지시고 이쪽에서도 멋지시구나 라고 이렇게 팬심을 채울 수 있었고요. 네, 문종도 마찬가지로 아들 바보인 세종 옆에서 수양대군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쓴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한 명이나 이런 술수를 부리는 애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작가가 말하기를 한국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며 천재인 세종이지만 몇 가지 인간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지나치게 고기를 좋아했다. 네. 두 번째 그러면서 움직이는 걸 싫어했다. 네, 세 번째 아프면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라고 옆에서 간언을 하는데도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활동을 했다. 일중독이다. 그리고 일중독자인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까지 너무 과로하게 하였다. 대신들이 막 이만 물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안 돼 돌아가 이러고 있잖아요. 김종서도 그 북방에서 이제쯤은 이제 제가 할 바를 다 한 것 같으니 돌아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아니야 너 일 잘해 거기서 계속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발려다가고요. 네. 정말 등골 빼먹는 그게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단점이 자식이 졸으면 거절을 못하는 팔불출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마다 그래 근데 뭐 다른 쪽은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문종이 이제 거침없이 까대는 아까 제가 수양대군이 이러했던 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바마마 이런 식으로 태클 걷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유정난으로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대신들이나 사육신들이 살아있다는 점도 조금 이렇게 기뻤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체 역사 소설이 여성 캐릭터가 등장할 일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창작 캐릭터인 오명화가 조선 땅에 오면서 코끼리 사육사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수양대군 부인이 이제 오명화도 나이가 차니까 너의 나이가 찼으니 내가 혼처를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오명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근데 코끼리 돌보는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고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결혼을 하면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면서 수양대군한테 슬쩍 결혼을 하면 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코끼리 덕후가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조선에서 제일 가는 사육사인데 그러면서 그렇지 결혼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명화가 그러면서 약간 그 부채의식 같은 걸 줘요. 왜냐면 조선시대 여자가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오명화가 혹시 저도 관직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직은 이제 궁녀가 되거나 어떤 대감의 부인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혹여라도 우리가 여인에게 벼슬을 내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너를 생각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후에 백성들 중 효를 행하거나 아니면 연료들에게도 관직을 내리자라는 이런 의견이 조정에서 오고 가게 돼요. 근데 오명화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대신이 연료는 사실 죽은 후에 벼슬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그 연료문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도 생기고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그런 폐단을 언급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연료뿐만이 아니라 부인으로서 덕을 행한 자들도 살아있을 때도 관직을 내리자라고 해서 의인이라는 직업을 내리게 되고 오명화도 이게 그런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명화가 그 수양대군 부인의 청을 거절을 할 때 수양대군 부인이 쟤는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험한 세상을 살려가려고 할까라고 걱정을 하면서도 그런 길도 있겠지라고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었는데 약간 작가에 대한 여성관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한명회라던가 검문세족의 수장인 정인지나 수양대군이나 우리가 알던 그 성품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권력욕이 있고 뭔가 야심이 있고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와중에 뭔가 코끼리로 변화된 상황 때문에 좌절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돼서 다른 쪽에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된다던가 그런 부분도 단순히 악역이니까 그 악역을 패배시키고 뭐 망하게 하고 이런 엔딩들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선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역사적 인물과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역사적 인물들이 다들 제각각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런 소설이고요. 단점은 세종대왕과 문종이 자기 수명대로 살다 갑니다. 네, 뭔가 좀 수양대군이 주인공이면 약간 문종의 수명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여전히 그냥 역사대로 흘러가는 그런 좀 슬픈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안 건드리고 싶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작년 5월 258화를 끝으로 더 이상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완결이 난 게 아닌데 네. 아이고 저런 연중이에요. 네, 완결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걸 진짜 가장 큰 단점으로 그래서 시도조차 안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완결이 안 났었다니. 저는 근데 완결에 좀 집착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258화잖아요. 네. 굉장히 길고요. 그 한 편 한 편이 수루룩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땀 한 땀 읽어야 되는 이렇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대체 역사물을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탑3 안에 이 소설은 꼭 봐 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소설이어가지고 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가님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재 중단의 이유를 밝히셨나요? 작가 개인 사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막 드라마틱하거나 그런 사건 전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워낙 고문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떨어져 나간 독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네. 후반부 되게 재밌거든요. 네. 저도 중반부에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후반부를 이어갔었는데 그 후반부에 난방항해를 하면서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염초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제 염초를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네, 뒷부분 재밌으니까 네. 떠난 독자님들도 작가님도 제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 기원을 모아서 오늘 이 소설을 들고 왔어요. 슬프죠? 이거는 연재 재개 기원 방송이구나. 끝이 이렇게 짠하죠?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무족이 명대로 살다가 갔다 그럼 지금 단종이 올라가 있는 네, 상태인가요? 현재는 단종. 그 많이 안 건드는 거, 원래의 역사적 사실을 좀 원형을 많이 유지하는 것도 좋기도 한데 자꾸 이왕 대체 역사물일 거면 저 운종의 치세를 좀 길게 보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수양대군에 대해서 그 많은 단점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나중에 조금 정드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네. 그 플랫폼이 어디인가요? 원래는 문피아에 연재가 됐고요. 네. 대부분의 그런 웹소설 쪽에는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화이팅. 화이팅. 258화 읽을 수 있다. 작가님 컴백 화이팅. 네. 저희 오늘 조선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역사의 어떤 한 시기를 주제로 잡은 거는 처음이었네요. 그러네요. 저는 오늘 되게 흥미가 돋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웹툰도 그 소개해주신 설공창전 같은 경우에도 짧은 걸 봐서 그러니까 분량이 그렇게 막 길지 않고 완결이 좀 낮잖아요. 아, 또 완결 난 거 보시는 네. 거예요? 이런. 그래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양치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사실 이게 대체 역사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결에 약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되게 좋아하시는데. 볼게요. 지금 한 독자라도 지금 소중하다. 네, 조회수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꼭 탐정전 네. 네, 한번 해보시고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특히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좀 습하고 그럴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39화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